기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자에게 남은 건 최소 7건의 수사입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이진관 재판장 진행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적극 말렸다고 항변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당시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국무회의 전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깜짝 통합 인선카드였던 이해훈 전 후보자, 결국 지명 28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 이 자리에서도 의혹은 소명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니 그러니까 국위 선양자에 말씀하고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는 민주당의 평가, 그리고 수사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경찰은 이 전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7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지 단 이틀 만에 신속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통합 인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도가 일단은 됐네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보수 진영에서 저희로서는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으로서는 보수 진영에서 쌓아왔던 본인의 정치적인 경력과 이력, 그리고 축적됐던 경험 같은 걸 내려놓고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 차원에서 당연하지만 청문회 절차조차 그 전에 뭐 낙마를 하거나 하는 카드는 사실 있을 수는 없었던 거고, 다만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장 큰 축으로는 아들의 어떤 입학 문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에서 갖고 있던 전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전형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예. 걸 종합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더 크게 작용했던 건 아마 그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어떻게 보면 내밀한 사생활까지 거론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정사를 고백을 했지만 그 어떤 해명의 신빙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을 어쨌든 우려한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가 이틀 금요일 날 끝나고 이틀 만이니까 이것도 뭐 정강석화처럼 처리를 했다라고 볼 만한 그 시간이죠. 예. 그런데 저는 뭐 예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청와대, 또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잦은 사퇴하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주면 훨씬 더 손에 그 피를 묻히지, 이른바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가기를 원했겠는데, 아마도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권력 의지, 다르게 얘기하면 권력 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잦은 사퇴를 안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그 파악을 했는데 오늘 그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잦은 사퇴를 안 했으면은 왜
이 취소를 했겠느냐 예. 라는 얘기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자진 사퇴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 또는 자업자득으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감 이슈, 정말 감정선을 건드리는 4대 요소가 있죠. 그도 하나가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입을 비롯한 교육 문제, 예. 또 하나가 군 문제, 최근에 부상을 한 바로 갑질 문제의 4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천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본인의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고 자업자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측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또 특검 측도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역시 항소했습니다. 쌍방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이 무죄 부분을 재판단 받아야겠다고 한 부분이라면 아마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걸 이용했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때가 그 부분이 무죄였으니까요.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것 자체는 유죄였는데 작성하고 나서 그걸 사용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다시 다투겠다고 특검 측도 다시 항소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그리고 특검 측 모두 항소를 했다는 소식도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소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예, 조기현 의원님.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청와대나 여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뭐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무래도 원펜타스 그 청약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였죠.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간의 신혼 직후의 어떤 이 관계 악화, 그에 따른 어떤 사실상의 별거, 그거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혼인관계로 연결하지 못했던 사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인사 갖고 있는 취지상 통합과 실용이라는 거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뭐 청와대로서는 할 만한 조건이 되면 할 거라고 봤고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해명을 보고 나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그것이 불법에 가까운 행위였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미 보좌관에 대한 어떤 갑질 문제는 녹취 자체가 2건이나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속 시원한 해명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건만으로도 사실은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아쉬웠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정적 여론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소명이 있다면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 고민을 할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도저히 그 기준을 채울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함으로써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청와대 근무도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금 이제 보도가 여러모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면 아무리 대통령실이어도 검증하기가 힘든 수준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합니다. 다 검증했어야 됐다. 예를 들어서 갑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정부 들어서 강선우 전 여가부 후보 같은 경우도 갑질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갑질이라는 분이 굉장히 국민적인 눈높이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캠프를 구성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른바 세평, 평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운 전 지명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그걸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한 데 재산이 갑작스럽게 청약을 받아가지고 당첨이 돼서 갑자기 한 7, 80억 원이 늘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겠죠. 이분이 돈이 없는데 왜 그때까지 집이 없이 무주택자로 살았을까? 그리고 부양가족이 3명이다.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나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을 통해서 그거를 크로스 체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을 못했다는 것은 명확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잘못이고 다만 저희 쪽에서 5번의 공천을 받고 3번의 국회의원을 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걸 검증했어야 됐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정보력이 많으니까 이런 취지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인사라인 다 이거 조치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무결점인 인사 검증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로서는 그럼 어떤 검증 시스템을 신뢰해서 이분을 발탁하고 모셔오려고 했던 거겠습니까? 5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전신에서 공천받았던 사실관계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듯이 장관과 국무위원과 이 공천을 받는 의원의 무게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지 더 나아가서 이건 인사의 철저한 실패다. 나아가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성격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또 이 후보자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들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조금 알아보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자정 넘도록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청문회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 껴서 이 사안을 잘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나왔던 의혹에 대한 지적과 그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제3자가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우리 기획인사세 장관의 자격이 저는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내가 뭐예요? 계속 내 있다고요.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는 사과를 못 받았다고 바로 대받아 쳤습니다. 그때 그 인턴이 몇 살쯤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아까 비슷한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쭉 나온 것 중에서요. 어떤 게 가장 해명이 덜 됐다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청약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게 적어도 해명이어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사정 정도로 돼야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죠.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혼인 결혼식을 앞두고 생긴 문제로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 또 변호사 하다 보면 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만 있었다고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되겠지만 그 앞뒤 청약 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 장남 집으로 신혼집으로 5가족이 다 주소 이전을 한다거나 청약 기준 이후에 다시 아들이 다시 집으로 간다거나 이건 정확하게 이 원펜타스의 청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예. 아들에게 좀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정서적으로 읍소한다고 해서 뒤에 문제들이 풀리지는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방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주택법에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토부 조사에서도 그때 발각되지 않고 결국에 이제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된 거였다면 차제에 이제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게 왜 가능한 구조였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예. 국민 정서상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문제죠. 안 그래도 최근에 서울 주택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 없는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차익만 몇십억에 이르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가 예산을 만진다? 이게 용인되기 어려운 점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이 부정한 청약의 의혹 부분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나 봅니다. 예,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속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정치권에서.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측 징역 23년에 대한 1심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저희가 빨간 자막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절차를 밟아온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이슈톤으로 끝나면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처음으로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아마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뭐 목요일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빠르면 목요일이죠. 예. 제일 빠르면.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조치하고 목요일 날 한동훈 전 대표 조치하고 이렇게 간다, 수순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김종혁 그 당협위원장 저와 같이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만은 뭐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원권 2년 정지라 함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그 총선에도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 그렇게 출마하지 말라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이 탈당을 하라 아니면은 쫓아내겠다 즉 출당을 하겠다라는 사전 예고편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 국민의힘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데요. 바로 목요일 날 장동혁 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직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참석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목요일 날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참석한 이후에 첫 안건을 저렇게 제명, 탈당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정말 그 당내 상황이 굉장히 복합 함수를 풀어도 시원찮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을 바로 즉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다음 주에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점점 상황이 지금 긴박해지는 거는 확실합니다만은 당내에 어떤 그 지방선거 승리를 예. 기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시점에 저렇게 당내 내분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솔로몬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탈당 권고가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제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얼마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국면까지 와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봉합하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을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로 올 때까지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지도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그 책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정치적 책임을 당내 징계로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사안은 당사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잠시 후에 출연하니까요. 이 탈당 권고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 사안으로 좀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사나울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요. 조기현 의원님, 지금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발 접수돼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7건 수사를 할 예정이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관도 못 됐고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정치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는 보는데요.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장청약과 관련해서 윤리적, 도덕적의 비판의 소지는 다분히 높고요. 또 청약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상 문제고, 이 아까 얘기했던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처벌 조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원펜타스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고 도시정비법상에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범죄 사실들 중에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부정청약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대법원 사례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입법 미비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수사를 했을 때 과연 이 부정청약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자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만약 위법의 이 혐의가 있다면 처벌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자질에 관련된 비판했던 내용과 형사처벌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적 제기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입은 윤리적, 도덕적 상처를 쉽게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말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파트를 왜 반포 아파트 이걸 청약을 시도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를 마무리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때 이제 아파트를 청약에 도전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치적 재기 전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기eng 의원님, 그러면 이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가 꼭 정부 여당에만 리스크인가? 5번 공천받았고 3번 당선이 됐던 국민의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5번 공천을 받고 5번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했느냐 했다면 저희가 부족합니다. 다만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아파트 부정 청약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그런 데 상황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가 후회한다. 이 말이 뭐였냐면, 이해운 전 지명자가 자기가 집회 나갔던 것을 후회하면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휩쓸려 갔다가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 꼴이 똑같습니다.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 학자로서의 소신을 지켰다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지금 확장 재정, 일종의 돈을 푸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자기가 플랜 B로서 아니면 레드 팀으로서 뭔가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역할로 갔으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빛의 속도로 세탁을 해가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싹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탐하여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본인 감정에 대해서 추스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많은 수차례 어떤 갑질을 해오면서 어떻게 728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책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배신을 해렸다 그게 아니라 예. 같다면 뭔가 우리의 보수의 가치를 이재명 정부의 어떤 가치와 결부시켜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자리를 탐하고 본인이 마시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간 격이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에 전 청문회를 보면서 네. 혹 때려다 혹 붙였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장남 어떻습니까? 아빠가 연세대 사무부처장인데 그 당시에 입시제도 그 편의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훈장받았다고 해서 할아버지 찬스에 아빠 찬스까지 해서 그 좋은 연세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저는 경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연세대 입학 과정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동훈 예, 의원님. 짧게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검증 문제 이게 5번의 공천을 받았으니까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공격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내정 발표를 하는 순간은요. 사실상 이제 검증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 청와대에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스크린 없이 내정 발표를 하면은 그것조차 섣부른 게 아닌 게 만약에 검증 책임을 피해 가려면은요. 대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의 인사를 포용을 해서 쓰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인사 문제는 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오히려 되쏘아하기 딱 맞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 문제에 관한 한 이제 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탕평, 인사, 또 포용, 또 뭡니까 실용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바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번에 쓰겠습니다. 이해운을 쓰겠습니다. 좋다면 그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사전 절차가 밟아지면요. 이런 사단이 안 되죠. 모두 은밀하게 진행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해운 후보도 자기 당의 어떤 그 지역구 행사를 하루 남겨줄 때까지도 이런 반구 없이 내정할 때까지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은밀함에서 이 부패는 싹이 튼다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기현 의원님.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53.1% 지난주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사 실패라고 판단을 한다면 비판적으로요. 예. 떨어질 만도 한데 상쇄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 실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전의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해서 보는 시각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계속해 오셨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리 기준을 고려할 때 이게 공직 후보자로서의 윤리 기준도 보지만 어느 진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살아온 과정에서는 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권의 인사인 것처럼 전제해 놓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적어도 윤리 기준에 있어서는 선출직과 지명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라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혹시 이러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당 내부가 너무 온정 중인 게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내 주변에서 이런 게 일상화돼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걸 계속 청와대와 이해운 후보자만 비판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 누구서 침뱉기 같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예.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청와대와 이해운 후보자 개인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확장해서 보면 이런 보수 인사의 발탁, 인선 이런 것도 계속돼야 된다. 그런 지지의 목소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실패는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통합 실용 인사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통합 인사는 계속될 거다라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다룰 것이 많은데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저희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시고 네 분과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그 서면 조사를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네, 언급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당시 영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후보자 시절 그가 말한 역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김안방.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속 김건희 씨 번호 저장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던 전직 장관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 특검은 두 사람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묶었습니다. 김건희 수사 무마와 내란 가담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박성재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 앞에 섰는데요.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도 한 전 총리처럼 역시나 내란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좀 잊으셨지 않았을까?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맞다. 그 목걸이는 누가 준 거였지? 뭐 이렇게 좀 다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워낙 가방, 목걸이가 많아서요. 김건희 씨의 선고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V1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어쩌면 지난 정권에서 많은 의혹에 휩싸였던 V0 김건희 씨가 이번 주 운명의 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정이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대국민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또 기억을 되살려 보면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장민미 변호사님. 네. 15년보다 높을까요? 비슷할까요? 낮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난감하시죠? 난감한데 예.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예. 선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중형은 선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시장 질서를,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죄책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통일교로부터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샤넬 가방 받은 적 없다고 어떻게 보면 딱 잡아뗐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른 가방과 구두 등으로 바꿔가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매장의 직원이 나와서 이 유경옥 행정관이 영상통화로 어떤 그 가방을 원하는지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나중에는 유경옥 행정관도 이 가방을 본인이 지시를 받고 교환해 준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재판부를 사실상 기망하고 나중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사실상 마지못해 실토를 한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착용하지 않았고 내가 받지 않았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DNA 대조라도 해달라고 하는 부분 재판부가 대단히 좋지 않게 볼 겁니다. 또 하나는 명태균의 공천 개입입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면 명태균 공천 개입은
완전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겁니다. 거기엔 김건희 씨의 육성도 나옵니다. 내가 당선인한테 김영선으로 밀으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게 뭐라는 게 특검의 시선입니까? 이 한 2억 9천만 원 정도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내려져야 되고 거기에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깜짝 정말 선고 구형량보다 8년이나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물론 내란 재판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김기용 의원님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는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재판하는 것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청탁, 공천 개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8년 정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받았다고. 우리가 좀 헷갈릴 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희건설 쪽에서 이렇게 받은 부분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금 거북이,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관련된 혐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된 거는 본인이 뒤늦게나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있는 것 같고요. 전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도 선거를 뛰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관련된 것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명시적으로 공천을 줄 목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런 생각하에 사실상 여론조사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공천과 여론조사 그 내용을 바터한다. 대가성으로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했을 개연성은 전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성과 고의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를 좀 보고 있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에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뚜렷하게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고검으로 나왔을 때 그 주가 그 증권사 직원의 어떤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결정적인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있어서 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8년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김건희 씨의 태도, 한덕수 전 총리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사유에 언급했잖아요. 항상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태도가 언급이 되곤 하는데 그간의 공판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김건희 씨의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할 겁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김건희 씨는 사과 반성을 언급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재판부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한 사과나 반성의 입장은 실제 공판 과정에서 그에 수반하는 정도의 책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3개 건에 대해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샤넬백 2건 외에는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고요. 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부분까지 다 종합해 보면 사과와 반성을 사실 유일하게 감경 사유로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다고 판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가중 사유는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형된 15년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감경 사유는 적어 보이고 더 가중 사유는 많아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예. 예. 좀 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지금의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사과를 지금까지 굵직한 사과만 3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선 전,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죠.
2021년도에 국민의힘 당사 3층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 핵심적인 얘기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지금까지 어떤 모든 과오 인정하고 참여한다. 앞으로 아내의 모습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한 거, 이게 진심이었다면 아마 지금 오늘의 일단 비선 실세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종합을 해봐도 우리는 비선 실세 하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최순실 씨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비선 실세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저는 김건희 여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특검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나갈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출석을 한 시점이 무엇이냐? 사건 관계자들이 특검에 한 번, 또 번, 두 번을 출석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게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때 시점 내서 이 특검에 출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특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임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면은 글쎄요, 저는 감형 요인보다는 그렇지 않은 요인이 훨씬 많다라는 그 상황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거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야당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지적했던 그런 여러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요일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수요일은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판단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내란 재판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명,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라서요, 오늘 재판 출석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한덕수 재판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재판장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진관 부장판사, 박성재 전 장관을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전 장관은 개헌 만료했다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요. 이거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서 그 부분이 판결 이후에 설명이 됐다고 하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당시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만류했다. 이거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계엄 문건에 서명해야 된다고 설득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달리 부인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다른 증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진관 재판장이 판단한 부분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복수로 직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로서 인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다. 이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고요. 이 전제가 되는 내란에 대한 인정, 또 박성재 장관이 계엄 문건 서명을 위해서 이 절차적 하자를 취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내란 행위를 완성을 위한 중요 임무 종사의 행위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충실히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로 확정돼 있는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어설픈 변명으로 응했을 경우에 실제 구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기웅 의원, 짧게요. 적극적으로 계엄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한덕수 전 총리 때
적극적으로 안 한 것 때문에 또 가중 처벌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은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두 분은 좀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정의 2인자로서의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안 한 부분,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어야지 소위 말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위법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수본의 검사를 파견한 지시, 그다음에 교정시설 수요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이거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2번 청구가 됐는데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때 재판부에서 했던 건 이거는 어떤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계엄과 관련해서 통상적인 업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그 유무죄의 판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건데 장윤미 위원님, 그 부인할 수 없는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엄 당일날 법무부부터 뭐 검찰총장까지 뭐 출입국 본부장 등등 통화한 것. 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 네. 이게 진짜 그냥 정당한 업무라고 본 것인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성의 인식 여부로 빠져나간 건데요. 예. 재판 과정에선 계속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이란 걸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대통령의 참모라면 그 부분을 불법 계엄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통령을 말리거나 최소한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적인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정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야 법무부 회의를 소집했죠. 거기에 첫날에 사표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좀 유명해진 류혁 감찰관 같은 경우에 예.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회고록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의 어떤 지금 주장과는 굉장히 상반이 된다라고 읽힙니다. 더더군다나 그 심야 회의 때 이 통화를 통해서 누구를 소집한 겁니까? 수용시설 수감 인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자 소집합니다. 출입국 관리 출국 금지 업무를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성관위에는 대검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도 있었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무부처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류했다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회동 가졌습니다. 법조인 출신들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검사 출신들 모여가지고 뭘 논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는 뭔가 그냥 그 송년회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백하는 게 양형에 있어서 뭔가 본인에게는 그나마 유리한 전략 아닌 전략일 겁니다. 예, 말씀하신 그 안가 회동도 저희 JTBC가 당시 단독으로 촬영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 차량 등이 삼청동 안가로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JTBC가 촬영한 바 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미 한덕수 1심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또 위로부터의 쿠데타 규정했던 이진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하게 박성재 전 장관도 처벌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나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은 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것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불법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피해 나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주장에서 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 CCTV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뒷짐지고 있을 만한 그런 그 장면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적극적인 방조 또는 동조했던 그 내역이 쭉 나오죠. 저는 안가 해동, 비밀 해동의 그 멤버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유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시설 확보를 한다거나 또 기조실장의 법률적 조치를 추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 이것이 바로 이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서
내란으로 규정이 된 하나의 그 실질적인 행동적 조치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금 들어온 장면입니다. 오늘 박성재 전 장관이 첫 공판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법원에서 언론사에 배포했기 때문에 소위 따끈따끈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성재 전 장관은 뭐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또 바깥으로 언론에 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증거나 증인 또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또 시간이 훅 갔네요.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징계 결정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 맞수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저 하얀색 셔츠에 지금 중자가 겹쳐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방송 중에 만들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그런 건데 앞서 네 분과도 토론을 했는데 방송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막 기자들 전화가 엄청 빗발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바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먼저. 저는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윤리위가 원래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저에 대해서 내렸던 2년의 당원권 정지 권유 이것을 심사를 하면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였어요. 그래서 탈당 권유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당 권유라는 것은 열흘이 지나면 제명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극악 처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그동안에 그 당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든가 혹은 그 계몽령,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것은 망상이다. 예. 당원들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했다는 것. 뭐 그런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신천지를 그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제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민주정당에서 말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근데 여상원 위원장은 이전에도 저에 대한 징계를 또 누가 무기명으로 투서를 해서 징계 윤리위원회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여상원 위원장은 이건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기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이분이 쉽게 속된 말로 잘리신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새로 들어서신 거예요. 예, 윤민우 위원장이요. 네, 윤민우 위원장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저는 내용상으로도 전혀 이건 입틀막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틀막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폭정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나라에 이렇게 큰 나라에 충격을 줬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입틀막을 자행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또 형식적으로도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결정이 지금 주장하기는 금요일 날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에 전화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금요일 날 결정을 내린 걸 금요일 놔두고 토요일 놔두고 일요일 놔두고 월요일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연락을 하는지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재판장에 대해서 자신을 이탈리아의 펠코네 판사 부부로 비유하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서 이분이 그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마피아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예.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그 저녁 8시 40분에 갑자기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 이런 걸 문서로 해주셔야지 왜 전화 한 통으로 당직자 전화 하나로 끝내려고 하냐 하니까 부랴부랴 13시간 만에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러고. 예.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때 이미 저에 대해서 이렇게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안 알려주셨죠? 그러면 예. 그날 저녁에 나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며칠 뒤인 오늘 오후 5시에 전화로 당직자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했답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온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 시간을 땡겨서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예. 탈당을 안 하면 저 최고위에서 제명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금요일 날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탈당 권유면 열흘 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동 제명인지 예. 그게 최고위 어쨌든 필요한지. 제명은 예.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저희 화면에 띄었거든요. 3번 보시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 의결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윤리위원회를 얘기하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은 탈당 권유라고 조금 뭔가 권유니까 약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센 징계네요. 제명한 거죠. 그냥 제명이나 다름없다. 제명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탈당을 스스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윤리위원회의 그 과정에 다 응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당을 사랑하거나 당을 아끼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필요 없다 나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만 웃기지도 않는 일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뭐 격과 식을 갖춰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별로 동의하기가 이제 어려운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로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 당사 유리창 한 장 깨신 적 없죠. 그게 근데 이걸 이렇게 극약 처방으로 해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라면 예. 딱 하나예요. 봤지?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 입 조심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다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당법은요.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산 대상이에요. 예. 존립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내가 칼자루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김종혁 최고위원님 쫓아내는데 동의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하고 잘 하세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고맙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당이 저 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저는 뭐 얘가 방송이라서 말을 못하지 지금 뭐 대기실에서는 온갖 쌍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 이 조치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돌린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예. 이번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에 개별 억제, 예. 그러니까 개별 억제라는 건 하나 개개인의 사람들에 대한 억제가 되겠죠. 예. 뿐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 이렇게 써놨어요. 대놓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이렇게 않죠. 징계받으니까 개별이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공포가. 라는 식의 일반 억제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예. 대놓고 이제 우리 당은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은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욕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비상계엄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윤리위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예 대놓고 당의 그 자유로운 언론을 입틀막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헌법적 그런 판결문을 이런 예. 권고문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그 이른바
당권 투쟁, 권력 다툼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서로 생각 다르면 험한 얘기도 오고 갑니다.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뭐 개인 사욕을 한 것도 아니고 양당 간의 통합, 합당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최고위원들도 그렇죠. 이견을 제출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뭐 당을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자꾸 가시면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얘기했다가 바로 사과하고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언론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 확인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보실 때는 저당 저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틀어막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놓고 전직 최고위원의 입을 막고 정치인의 입을 막아서 그 당내 비판 기능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대놓고 공포 정치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선언을 한 거니까 예. 반민주적 정당으로 낙인 찍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런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비상계엄은 김건희 때문에 한 거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저질렀다. 탄핵은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친윤이라고 해 윤한홍 의원. 예. 윤한홍 의원은 지금 당대표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로 하냐 라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분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반론으로서 이게 계엄령을 뭐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망상 아니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망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사이비 신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사이비 신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 쓰고 나온 분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의 종교활동 비하,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폄하, 예. 당 대표에 대한 비난, 당원에 대한 모독 이런 이유로 지금 저를 징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읽어보면 지금 저도 제작진이 인쇄를 해줘서 좀 갖고 있는데 지난 1월 6일 그러니까 저희 방송도 결정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JTBC 이가역 라이브에 출연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 심리전 테러 공격을 했다라고 정보 심리전 테러범으로 의뢰했고 그 관련된 게 이겁니다. 그때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전력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것을 언급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허위 정보로 파상적 정보 심리전 테러 공격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러면 가처분이든 뭐 법적 조치 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지원까지 몰락하게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윤리위원과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 예. 이분들을 임명한 게 장동혁 대표인데 이분들 위원장들이 모두 부정선거를 동조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당에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당무감사위원장은 더구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허위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본인한테 고소돼 있고 수백 명의 당원들이 연명을 해서 지금 고발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당원들을 입틀막하고 비판한다는 거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법률적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사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이 당의 사무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됐는가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깨버리고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런 선언문을 쓴 사람들에게 과연 제가 징계받을 그런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법원에 묻고 싶어요. 가처분 사실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결정한 거면 외형상 사실 문제가 없으면 가처분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죠? 예. 장동혁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한 1단, 2단 정도구나. 뭐 보통 우리가 정치 고수 9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단식을 하면서 말이죠. 단식의 시작은 한동훈이 장식하게 만들고요. 단식의 끝은 박근혜가 장식하게 만들고 단식의 복귀 과정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밥은 처음이시니까요. 밥은 자기가 굶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날리겠어요? 단식을 통한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뭘 요구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박근혜가 와서 끝났다며? 이런 얘기가 남고 있는 상황에 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최소한의 품위조차 갖추지 못한 그 윤리위원회 결정문 그것이 그냥 반영하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정치력도 없구나. 최소한의 뭐 이렇게 그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결을조차도 없구나라는 걸 여실히 지금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와도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서 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고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발 뻗고 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느낌인 거는 제1야당이 저렇게 자중질환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공포감 없이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정치 잘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방송 중에 아까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고요. 이건 열흘 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최고위를 거쳐서 사실상 제명과 동일하게 당에서 내보내는 그런 조치가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옆에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또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오는 29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으로 갈 거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금요일 날 분명히 그냥 결정 안 했습니다라고 당직자는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당직자가 전화 와서 사실은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흘 정도의 시간이 땡겨지잖아요. 결정을 그때 했으면. 그러면 열흘이 지나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10하루째 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명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동훈 대표를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동훈과 김종혁을 같이 제명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워낙 불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윤리회의가 당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사방천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모를 곳에서 이루어져서 기자들도 뭐 계속 불평을 호소하고 예. 당직자들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워낙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뭐 좀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혹은 뭐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겉모양새조차도 갖추는 거를 그냥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인 걸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도 그냥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을 뿐이지 답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지면 민주당은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 한 뭐 100억 정도 가까이가 아마 그 해마다 이제 지원이 되고 이럴 텐데요. 그런 정도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정당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돼도 되는 건지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순기능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예. 여전히 그 내란 그 세력들에 대한 옹호로 일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좌시해도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네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까지 제명은 이제 그냥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면요.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저희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누구든지 당원은 자기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따지고 보면 뭐 박용진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잘 되면서 서로 경쟁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마치 이렇게 가면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나중에 중도는 다 따라와. 그러니까 중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똘똘 뭉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여론의 절반에 불과한 그런 여론조사가 특히 이제 면접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당을 도대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해방 이후 계속 이끌어왔던 정통 보수 정당을 예.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예, 민주당 합당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고 두 분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반발을 산 이 언급.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 초반부터 기싸움이 오가는 모양새인데요. 게다가 민주당 내부 반발도 좀처럼 사글하글 딘 기미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대통령 8기를 그만내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판에 혁신당과의 신경전 고조까지 두 당의 합당 논의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흡수 합당으로 읽힐 만한 그런 발언을 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공개적으로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좀 기싸움이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삿바 싸움이죠. 예.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DNA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DNA 때문에 사람 성격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흡수 합당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좀 과한 해석 아닌가 싶고요. 예. 조국 혁신당이 썼던 표현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혁신의 DNA를 잘 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서 얘기한 건데 단백질 흡수하듯이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아닐 테고요. 핵심적 프로그램,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민주당이 잘 보듬어 안아 가겠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양당 간에 어쨌든 삿바 싸움을 하고 그래서 유리하게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당이지만 합당 어떻게 보세요? 합당 되겠죠. 합당 되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는 양상일 것이고 조국당은 아마 칼끝에서는 그런 모양새일 거예요.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과거처럼 조국 대표의 쉽게 얘기하면 몸값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몸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지도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다른 것은 아마 조국 대표 쪽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합당이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서로 지분 나누기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삿바 싸움에서 아마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서 지금 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언젠가는 같이 해야 될 당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탄생이었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쇄빙선 역할을 자임했었거든요. 그거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쇄빙선은 본대보다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건데 이게 본대로 합류를 해버리면 그 쇄빙선 역할은 누가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와의 이제 합당이 민주당 내 그리고 우리 전체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가치의 진보적 가치의 두드러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표현하는 전투적 합리주의 세력 혹은 진보적 합리주의 세력이 당 안에서 일정한 의견 그룹을 잘 형성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쇄빙선은 앞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그 함대 안에서도 그 뾰족한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 정치 전체에도 또 민주당의 성장과 재집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한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합당 과정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추진 방식에 대한 그런 비판은 이 주말이 지나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리스크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안을 대통령실과 서로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어? 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원주 최고위원 얘기하듯이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과 상의 안 했거든?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정말 정당 역사상 좀 보기 드문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당정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라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진실인지 몰라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예. 그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은 확인하고 있는 바들을 이제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건 대통령하고 협의했냐 안 했냐로 이게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했어도 그렇고 안 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아니라 합당의 방향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연대하고 통합시켜 나갈 건지를 그쪽으로 좀 논의가 빨리 이동해 갔으면 좋겠고 그걸 중심으로 토론이 있어야지 당원들 사이에서 곧 당원 투표도 전개하고 절차와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가 중심이 되면 이 통합의 이 합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사안이 워낙 분주해지니까 민주당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어졌네요. 이 방송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완벽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판피린 나대도 감기 앤디 판피린 판피린 나이트 콧물, 기침, 목감기까지 빠르게 감기 조심하세요.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4월 총선.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선대위 해단식 마이크 앞에선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일성은 축배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 오만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공직자를 어항 속 물고기에 비유하며 국민이 늘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겸손하라, 진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깨어있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과 함께 그의 쓴소리가 떠오른 건 그가 우려한 정치인의 오만함이 계속 뉴스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 거래에 몰두한 법사위원장,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재선 의원, 가족 특혜와 뒷돈 의혹을 받는 원내대표까지. 고인의 궤적을 따르겠다며 정치인들이 앞다퉈 그와 찍었던 옛 사진과 추모 글을 올리고 있지만 그의 뜻을 진짜 제대로 받드는 길은 그가 생전 강조했던 공직자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는 것 아닐까. 그게 남은 후배들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마침내 나왔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코의 매력. 타코까지 서브웨이답게. 서브웨이 타코 샐러드.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정치적인 것이니 신앙 깊은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전국적 동원령의 증언 추가로 나왔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